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은 방향보호의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방향보호에 러 용법을 적용한다니까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회화에서나 작문을 할 때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는 것과 그냥 일반 동사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 않고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면서 러 용법을 시원하게 적용시켜 볼게요. 방향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종류, 단순 방향 보호, 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방향 보호,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취향 보위라고 하죠. 한국에 있는 중국어 문법책을 보게 되면은 방향 보호를 방향 보위라고 표기된 책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방향 보호에서 방향, 이 글자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왔기 때문에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현지 문법책에서는 다 취향 보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향 보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방향 보호, 두 번째, 복합 방향 보호예요. 오늘 강의는 단순 방향 보호에 러 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단순 방향 보호가 무엇이냐? 단순 방향 보호란 라이, 취가 방향을 가진 이름절, 한 글자 동사와 같이 쓰이는 구조일 때 우리가 라이, 취를 단순 방향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나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다음에 라이, 취라는 친구가 오게 되는데 이때 라이, 취 이 두 친구들을 단순 방향 보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단순 방향 보호가 무엇인지 알겠죠? 합치게 되면은 上来, 下来, 进来, 出来, 점점점점 여기 있는 이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이름절 동사 플러스 단순 방향 보호, 라이, 취가 붙은 구조로도 볼 수 있지만 취향 동츠, 방향을 가진 동사, 이음절, 두 글자 동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국 고급 문법 방향 보호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음절 동사로도 볼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 방향 보호, 라이, 취가 누구 뒤에 붙는다고요? 방향을 가진 이름절 동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라 방향의 의미를 가진 한 글자 동사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단순 방향 보호에 러 용법을 적용시킬 건데 먼저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있는 경우.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장소 목적어, 일반 목적어 이 순서대로 볼 거예요. 여기에 장소 목적어는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쓰이다 보니까 장소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장소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먼저 단순 방향 보호,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볼게요. 단순 방향 보호, 목적어가 없는 경우, 进去,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러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我进去了. 문장 맨 뒤에 러가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갔었어. 이렇게 과거를 표현하고 있죠. 进, 去, 이 사이에 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밑에 예문도 마찬가지로 다 틀린 표현이에요. 옆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他起来了.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기조사 러이가 문장 맨 뒤에 붙어서 과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起来, 이 사이에 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 틀린 표현이에요. 주단발 선생님, 他进了去, 점점점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앞에서 이런 구조 많이 봤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찐, 취, 이 사이에 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단순 방향 보호에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 进去, 起来 이런 단어들은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 과거를 표현하는 어기조사 러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제는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장소 목적어, 두 번째 일반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먼저 장소 목적어를 볼게요. 방향을 가진 동사, 뒤에 단순 방향 보호가 붙은 경우 장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는 대다수 여기 있는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로 많이 쓰여요.
종 장소 어디에서부터 出来 나오다. 아예 장소를 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총과 장소 이렇게 해서 상황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소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라 상황어 구조예요. 이 구조도 많이 쓰니까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가진 이름절 동사와 단순 방향보 취 이 사이에 장소를 넣는 거예요. 찐취 장소 이거는 되나요? 완전히 틀린 표현이에요. 이 구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 두 번째는 동사 찐 다음에 장소가 왔으니까 목적어 구조예요.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와 단순 방향 보호 라이, 취가 함께 사용해서 만들어진 단어에서 장소와 함께 쓸 경우는 첫 번째 종장소 상황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쓰고 두 번째는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와 단순 방향 보호 취 이 사이에 장소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소는 목적어 구조 형태예요. 여기 첫 번째는 장소 목적어 구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쓰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예문을 볼게요. 他从家里出来了.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러를 써서 과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는 러가 쓸 곳이 여기 문장 맨 뒤에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出了来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러라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문장 맨 뒤에 쓰거나 동사 바로 뒤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에서 러는 문장 맨 뒤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장소와 단순 방향 보호가 함께 쓰이는 이 첫 번째 구조에서는 러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공부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 볼게요. 他进教室去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단순 방향 보호 취 이 사이에 장소가 왔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他回家去 回라는 이름절 동사, 단순 방향 보호 취 이 사이에 장소가 왔습니다. 我正好要下楼去 下라는 방향을 가진 이름절 동사, 단순 방향 보호 취 이 사이에 장소가 왔어요. 두 번째 구조에서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찐취, 찐, 취 이 사이에 장소 목적어가 온다고 했습니다. 찐취, 장소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예문 볼게요. 他进教室去了. 그녀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은 他进了教室去. 찐, 취 이 사이에 러가 올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앞에서 제가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他进了教室去了. 찐, 취 이 사이에 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됩니다. 이제는 찐, 장소, 취 이 구조에서 취라는 이 단순 방향 보호를 생략한 경우를 볼게요. 찐, 장소, 취 여기에 취가 생략되는 경우죠. 여기 있는 예문은 앞에서 본 친구예요. 他进教室去了. 맞는 표현이죠. 여기 이 문장에서 취, 이 친구를 생략하게 되면은 他进教室了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맞는 표현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他进教室去了. 그녀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뜻이 완전해요. 他进教室了. 이 친구를 해석하게 되면은 그녀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었다, 들어왔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뒤에 단순 방향 보호가 빠져버리니까 이 전체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방향 보호 취를 생략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녀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는지 교실 안으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문장 앞이나 뒤에 문맥상 내용을 더 넣어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他进教室了. 단독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他进教室了. 他买书了. 이 문장 두 개가 문법상 구조가 똑같아요. 하지만 他进教室了. 이 표현은 앞뒤 문맥상 내용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찐,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녀가 교실로 들어갔는지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있는 예문은
他买书了. 그녀는 책을 샀습니다. 앞뒤 문맥에 사를 더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녀는 책을 샀습니다. 끝났어요. 이 마이라는 동사가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들어왔는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뒤 문맥에 사를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예문 볼까요? 他进了教室去. 여기에서 去 단순 방향 보호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他进了教室.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동사, 명사 하나로 이루어진 목적어에서는 중간에 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他进了教室. 점점점점 할 말이 남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좀 헷갈리니까 예문 하나 더 볼게요. 回去,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回去, 이 사이에 장소 목적어가 옵니다. 回장소 去, 回장소.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他回家去了.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뒤에 있는 去를 생략하게 되면은 他回家了. 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갔어요.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뜻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다음 예문을 하나 더 볼 건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到什么什么去 이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到가 메인 동사고 去가 단순 방향 보호예요. 그래서 到, 去 이 사이에 장소가 들어옵니다. 이 표현이 중국어 초급책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예문을 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我到王平家去了.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 왕평 집에 갔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여기에 있는 이 구조는 이 뜻과 아주 유사해요. 我去王平家了. 나 왕평 집에 갔었어. 이 뜻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昨天你做什么了? 어제 너 뭐 했니? 我到王平家去了. 나 어제 왕평 집에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去了. 이 갔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질문을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라고 했어요. 그때 我到王平家去了. 아, 나 어제 그냥 왕평 집에 갔었어. 갔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昨天你去哪了? 어제 너 어디에 갔었니?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我去王平家了. 여기에서는 왕핑자 이 친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정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我到王平家去了. 나는 왕평 집에 갔었어. 이 갔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我去王平家了. 나는 왕평 집에 갔었어. 왕평 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초급책에 많이 나오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여기에서 我到王平家去了. 여기 去, 이 친구를 생략하게 되면은 我到王平家了. 뜻이 좀 달라져요. 나는 왕평 집에 도착했었어.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방향을 가진 이름절 동사 다음에 장소, 그리고 단순 방향 보호 이렇게 오는데 뒤에 있는 단순 방향 보호를 생략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름절 동사가 방향을 가진 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단순 방향 보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순 방향 보호에서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목적어 구조는 아니에요. 상황어 형태로 나왔습니다. 상황어라는 단어를 아직도 모른다고요? 중국 고급 문법 제1강의 6가지 성분이란 이 강의를 보고 다시 오세요. 계속해서 장소가 상황어 구조로 쓰이고 뒤에 동사가 단순 방향 보호와 함께 쓰인 경우예요. 여기 구조에서는 러가 문장 맨 뒤에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찐, 장소, 취. 이 친구도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가 이런 구조로만 위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구조에서는 찐, 장소,
취, 단순 방향 보호를 생략했을 때 그 구조도 함께 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경우이고 일반 목적어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와우, 너무 복잡하다 그쵸? 일반 목적어란 그냥 사물로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배운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이 뒤에 단순 방향 보호가 왔어요. 이 두 개의 친구가 함께 쓰여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예요. 장소 목적어에서는 찐취, 장소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일반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이 두 친구가 붙어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찐, 장소, 취 그랬죠? 여기서도 따이, 라이 이 사이에 일반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일반 목적어는 이 두 경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맨 뒤에 오는 단순 방향 보호를 생략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보는 경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러 영법을 적용시켜 볼게요. 첫 번째, 따일라이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 이루어진 목적어예요. 朋友带来了书 우리 이 구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봤죠? 맞아요. 결과 보호에서 봤어요. 我看见了他 그때 배운 구조랑 똑같아요. 이런 구조는 제가 단독으로 쓰면은 틀린 표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朋友带来了书 점점점점 뒤에 할 말이 남은 느낌이거든요. 朋友带来了书我们一起读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 우리 같이 읽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단독으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이나 뒤에 어떤 문장을 더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예문 朋友带来书了 문장에 의미 전달을 하고 있고요.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朋友带来了书了 동태조사, 어기조사,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장 속에 러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굳이 왜 하나 더 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 朋友已经带来书了 이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친구는 이미 책을 가져왔어.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돼.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중 비동문과 문장 목적어에서 이미 다뤘어요. 여기로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를 볼게요. 朋友带了书来 맞는 표현이에요.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요. 동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朋友带书来了 맞는 표현이고요. 문장에 의미 전달을 하고 있어요. 朋友带了书来了 굳이 왜 두 개의 러가 쓰였을까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앞에서 带来书 이 부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带来书, 带书来 이 두 구조가 어떤 의미가 다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서 금방 배운 세 가지 예문입니다. 먼저 이 두 친구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朋友带书来了朋友带来书了 기본적인 뜻은 친구가 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朋友带书来了 이 친구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친구가 뭐 가져왔어?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친구를 쓴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他带了什么来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니? 아, 그는 책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带来书 이 표현은 书带来了吗? 책을 가지고 왔니? 이 가지고 오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朋友带来书了 친구가 가져왔어. 책 가져왔어.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뜻은 같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는 带书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장 带来书 이 친구는 带来 가지고 왔니?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도 중국어를 배우는 많은 친구들이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속이 뻥뻥 뚫립니다. 带来书, 带书来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제는 여기에서 단순 방향 보호 라이라는 친구를 생략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금방 우리가 배운 구조죠. 무엇을 가져왔니?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문장이죠. 여기에서 lie 이 친구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朋友带了书 아, 이거는 너무 쉽다. 동사 다음에 단순하게 명사 하나로만 온 목적어예요. 이 사이에 러가 오게 되면은 무조건 점점점점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남은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朋友带书了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요. 가져갔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기억하나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는데 뒤에 단순 방향 보호를 가지지 않고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은 가져왔는지 가져갔는지 애매모호한 뜻이라고 했어요. 이 구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앞이나 뒤에 문장 속에 문맥상 맞는 내용을 더해야지 이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단순 방향 보호가 없어요. 앞, 뒤 문맥에 맞게 내용을 더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뒤에 단순 방향 보호 없이 그냥 목적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면은 가져갔는지, 가져왔는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항상 앞이나 뒤에 문맥에 맞게 내용을 더해서 带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작문을 할 때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취할 때는 뒤에 단순 방향 보호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앞뒤 문맥에 맞게 내용을 더 첨가하든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셀 수 있는 수량을 가진 목적어가 온 경우예요. 예문 볼게요. 朋友带来了3本书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朋友带来3本书了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朋友带来了3本书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장문이나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어떻게 쓰죠? 여기 별로 표기된 이 구조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러가 위치하는 패턴이 고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이제는 带来이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간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예문 朋友带了3本书来 똑같이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朋友带来了3本书 그 문장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朋友带来了3本书 하게 되면은 가져온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朋友带了3本书来 친구가 3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 朋友带3本书来了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세 번째 朋友带了3本书来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별표가 있는 朋友已经带3本书来了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구조에서 lie를 생략해 볼게요. 금방 배운 구조죠. 여기에서 lie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삼각형 표시가 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朋友带3本书了 이 표현 자체는 아예 문법에 맞지 않아요. 틀린 표현입니다. 나머지 여기 두 개의 문장은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 하나가 목적어만 가져오게 되면은 가져왔는지 가져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앞이나 뒤에 여기 문장 속에서 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 볼게요. 很多书 많음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쓰인 경우예요. 여기 예문도 똑같습니다. 朋友带来了很多书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朋友带来很多书了 문장의 의미 전달을 하고 있고요. 朋友带来了很多书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문이나 회화에서 이 구조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여기 별표가 있는 이 구조로 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이제는 带来이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간 경우를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패턴과 똑같아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똑같이 동사의 결과, 의미 전달, 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맨 마지막 친구는 이 표현으로
여기 있는 이 구조로 많이 쓰이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이 구조에서 라이가 생략된 구조를 볼게요. 금방 배운 문장에서 라이를 생략한 문장이 이 세 가지예요.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뒤에 단순 방향 보호 없이 단독으로 목적어를 가져오면 어떻다 그랬죠? 뜻이 애매모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 뒤 문맥에 내용을 더해주거나 문장 속에서 또 내용을 더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 세 가지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한정어가 들어간 목적어 구조를 볼게요. 한정어가 들어간 목적어도 똑같아요. 朋友带来了很有意思的书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요. 朋友带来很有意思的书了 문장의 의미 전달 朋友带来了很有意思的书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작의 완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어가 들어간 목적어가 이 사이에 들어갔을 때 구조 볼게요. 带来 이 사이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문 모두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첫 번째 예문은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두 번째 예문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세 번째는 동작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 별이 표기된 이 구조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라이가 생략된 구조를 볼게요. 앞에서 배운 내용에다가 라이를 생략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방향의 의미를 가진 동사 하나로만 목적어를 가져왔네요. 이 자체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앞, 뒤 문맥에 맞게 내용을 더하거나 문장 속에도 내용을 더 더해서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단순 방향 보호에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았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속이 뻥뻥 뚫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배운 러 용법의 패턴이 여러 문장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도 보았죠? 그래서 러 용법 영상을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해야지 러 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합 방향 보호에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친구들 안녕!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